좀 안타깝고 그래서 제가 많이 안 했던 거긴 한데 안녕하세요. 빌딩 셀러리입니다. 예, 오늘 정임솔 차장님께서 또 귀한 시간 내주셔서 어쩌다 보니 또 출연하게 됐습니다. 뭐 자주 출연하실 것 같은데요? 성무님이 요즘 자주 불러주셔서 원래는 발로 뛰는 걸 더 좋아하시잖아요. 네, 제가 많이 돌아다니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조금 날씨가 풀리고 그러면 다시 실외 촬영으로 맞습니다. 실외도 지금 계획하고 있고요. 직접 발로 뛰면서 거기 있는 상황들을 설명을 해주시면 박진감 넘치고 또 알찬 내용이 될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맞습니다. 그럼 오늘 준비하신 내용은 뭔가요? 저한테 잘 된 사례 말고 안 된 투자 사례 없냐 이렇게 문의를 주셨잖아요. 그거에 맞춰서 좀 찾아보다 보니까 연예인 사례도 있고 진짜 마이너스 손해를 보고 매각한 사례도 있어서 그거를 좀 알려드리면 어떨까 싶어서 준비해왔습니다. 빌딩을 매입하시고 잘 된 네. 사례는 상당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네. 구독자님께서 이제 좀 안 된 사례나 안 사도 좀 괜찮을 만한 그런 사례들도 좀 알려달라는 얘기를 좀 하세요. 준비한 사례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사례로는 이거는 이제 손해봤다라기보다 기대만큼 수익을 보지 못했다가 맞을 것 같아요. 누구냐면 배우 김강훈이 매각 사례입니다. 지난번에는 김정아 씨 매입 사례를 했다라고 하면은 이번에는 배우 김강훈 씨께서 작년에 서초구 양재동에 있는 부동산에 매각했다라고 하셔서 그걸 먼저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강훈 씨께서 매입을 하시고 매각한 부동산의 위치가 여기 신분당선 양재 시민의 숲역에서 도보로 약 8분, 10분 정도 이 위치에 있는 건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당 위치의 부동산은 대지 면적 약 64평에 지하 1층에 지상 3층 규모의 기존의 다가구 주택이었습니다. 다가구 주택을 김강호 씨께서 매입을 하시고 용도 변경 그리고 잔금을 치신 다음에 리모델링이나 신축을 하신 다음 매각을 하신 사례인데 양재동에 호재들이 좀 많은 지역이잖아요. 그 호재들을 몇 가지 설명을 드리면은 첫 번째가 이제 R&D, AI 지식 기반의 혁신 지구. 두 번째가 현재 양재 IC 쪽에 있는 화물터미널 부지에 하림그룹에서 지상 58층 규모로 주거랑 업무, 상업 이런 복합 기능을 갖춘 복합 시설물을 설치를 하는 게 있고요. 세 번째가 양재 시민의 숲역으로 들어올 예정인 위례 과천선. 마지막 네 번째가 모아타운. 이렇게 호재들이 있는데 김강호 씨께서 매각하신 건물의 위치가 모아타운 개발 예정에 있는 지역입니다. 김강호 씨께서 매입하실 당시에 매입 금액은 32억 2천만 원. 평당 계산을 해보면 약 5천만 원 정도 되는 금액에 매입을 하셨는데 주변 거래 사례들을 보면은 이 당시 주변 거래 사례들이 평당 6천만 원, 7,300 뭐 이렇게 6, 7천대 많이 찍혀 있다 보니까 매입하신 금액은 잘 매입하셨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김강호 씨께서 매입하신 주체는 이제 2014년도에 설립한 비전법인을 가지고 매입을 하셨습니다. 근데 김강호 씨께서 매입하실 때 김정아 씨랑 마찬가지로 공동담보를 제공을 하셨어요. 역시 성남에 있는 상가주택을 공동담보로 제공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채권 최고액을 제가 등기를 확인해 보니까 31억 2천만 원 정도 돼 있었고 그러면 실채권액이 얼마 정도 되는 거죠? 보통 120% 정도를 저희가 설정을 하는 걸로 계산을 하니까 한 26억 정도 대출을 이용하신 걸로 확인이 되고 그러면은 실현금 투자액은 한 6억에서 6억 5천 정도 금액으로 매입을 하신 것 같습니다. 매입은 잘 하셨는데 매각이 좀 아쉬운 사례인 거죠. 지금 김강호 씨가 이걸 21년 8월에 계약을 진행을 하시고 11월 달에 잔금을 치르셨는데 이 당시가 어떤 시기였냐면요. 지금과는 좀 다른 이슈가 있는데 용도 변경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매도자가 잔금 전에 용도 변경을 해서 매각을 할 경우에도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을 보실 수가 있었던 거죠. 근데 현재 지금 1주택자분들은 특히 더 안 되는 시기다 보니까 저희가 용도 변경을 못하고 거래되는 사례들도 종종 있는데 김강호 씨도 법인으로 매입을 하셨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주택 상태로 취득을 하게 되면은 취득세 중과도 되고 무엇보다 대출이 안 됩니다. 이런 단점들이 있다 보니까 잔금 전에 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 변경을 했었는데 김강호 씨도 계약을 하시고 나서 용도 변경을 진행을 하고 잔금을 치르신 거죠. 그렇게 해서 온전히 매입을 하실 수가 있었는데 문제는 이 당시에 막 금리 인상의 기조가 보이던 시기였어요. 기준금리가 갑자기 1%대, 2%대 올라갈 기미가 보이고 시중금리도 오르기 막 시작한 시기였다 보니까 김강호 씨도 그 여파를 받으셔서 아쉽게 매각을 하신 것 같은데 매각한 금액이 얼마인 거죠? 매각하신 금액은 45억 5천만 원. 그러면 뭐 괜찮은 거 아닌가요? 단순 계산상으로는 뭐 나쁘지 않아 보여요. 근데 김강호 씨께서 해당 건물 매입하시고 난 1년 뒤에 리모델링
하셨잖아요. 그런 건축 비용이나 또 대출을 이용하셨기 때문에 이자가 나갔을 거잖아요. 그런 비용들까지 계산을 하면은 마이너스가 되지 않는 선에서 매각을 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이건 뭐 실패 사례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애매한 거 아닌가요? 그냥 다소 아쉽다, 그 정도로 보고 있는데, 이제 진짜 실패 사례가 어떤 건지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매입한 뭐 취등세 이런 다 빼고 매입한 금액보다 더 싸게 팔았다는 걸 준비해 오신 거죠? 네, 좀 이게 좀 자극적이실 수도 있는데, 현 시장 분위기에서 매수자분들도 매도자분들도 시장을 좀 보수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네. 특히 매수자분들은 융자, 대출이라는 걸 이용하시기 때문에 비용 발생이 큰 시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을 좀 더 보수적으로 보고 자금 스케줄을 같이 시뮬레이션 해보시면서 투자 진행하셔야 되는데, 그런 내용들을 제가 지금 한번 보여드릴까 합니다. 두 번째 투자 실패 사례로, 위치는 마포구 서교동입니다. 서교동이면은 뭐 그래도 괜찮은 지역 아닌가요? 서교동도 너무 광범위하다 보니까 어느 쪽에 있는 서교동이냐에 따라서 상권도 다르고 완전 분위기 자체가 다르거든요. 근데 이 실패 사례로 가져온 위치가 6호선 망원역에서 도보로 약 5분 정도 거리에 있는 이 대로변 코너 자리입니다. 위치상만 놓고 보면은 나쁘지 않아 보이는 위치죠. 대로에 끼고 있는 번듯한 코너. 이거를 119억에 매입하셨다가 110억에 손해를 보고 매각을 하신 케이스인 거죠. 9억이 손해를 본 거네요. 근데 표면상 9억이지 실제적으로 안에 세부 내용을 보면은 더 큰 금액이 숨어 있습니다. 아까 전에 첫 번째 이제 김강호 씨 얘기할 때도 산 금액보다 13억이나 더 업해서 매각을 했는데도 리모델링 비용, 이자 비용 이런 거 이것저것 다 하면은 거의 손해 본 게 아닌가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이거는 처음부터 손해를 봤네요.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은 이거 말고도 마이너스 되는 요소들을 많이 보실 수가 있는데, 이 건물이거든요. 아니 건물도 번듯하고 신축 같고 대지 면적도 적지도 않고 괜찮은데요? 네, 대지 126평에 지하 1층에 지상 6층, 연면적이 335평 정도 나오니까 되게 표면상 봤을 때는 괜찮은 건물이네, 그런 부동산이었어요. 실제 이게 저희 회사에도 있던 매물이다 보니까, 근데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우여곡절 그런 것도 좀 있었더라고요. 전 매도인 분께서 119억에 매입을 하실 당시에 여기가 3층이랑 6층 어느 정도 공실이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률이 2.5% 정도 나왔던 걸로 아는데, 여기서 잠깐 고객분들한테 컨설팅 드릴 때 자금 스케줄을 어떻게 짜드리는지 대략적으로 한번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해당 매물이 서교동 458-1번지입니다. 매입하실 당시에 이제 119억에 매입을 하셨고 평당가는 9,5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 당시 인근 거래 사례 확인을 해보면은 이 금액이 최고가를 찍었어요. 여기서 끝이 아니라 2018년도면 지금 6년 차잖아요. 근데 방금 사진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거의 신축국 컨디션을 유지를 하고 있었어요. 아마 이분이 사셨을 때는 2021년이죠? 네, 21년 9월 달에 계약부터 잔금까지 다 치르셨는데, 관리를 잘 하시다 보니까 이런 신축급 건물들은 저희가 건물가액을 잡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평당 7천 후반대에서 8천만 원대까지 정도 나오는데, 그래도 비싼 감이 있는 거래 사례다 이렇게 보여지고, 119억에 매입을 하면서 취득세는 4.6%, 5억 4천 정도 나오게 되고, 그리고 법무사 비용 저는 0.3% 정도 잡았는데 약 3,500만 원 정도 발생이 되고, 중개수수료 한 1억 정도, 이렇게 세 가지 부대 비용을 저희는 보통 매매가 대비 6% 정도 수준을 잡고 있습니다. 매입하실 때 다른 고객분들도 이거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당시에 이제 공실이 있었는데 보증금이 3억에 월세가 2,238만 원 정도 나오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법인이 아니라 개인으로 매입을 하시면서 대출을 크게 받지를 않으셨어요. 대출을 한 50억 정도 받으셨더라고요. 그러면 매매가 대비했을 때 대출 비중은 42% 정도. 여기서 이제 문제가 좀 되는 게, 21년도 9월 달이면 금리가 올라가기 시작한 그런 기조가 보이던 시기였다 보니까 어느 정도 수익도 나오고 내가 대출도 많이 안 남으니까 좀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차익 보고 팔아야지라는 생각으로 매입을 하신 것 같으세요. 대출 받은 금액이 작다 보니까 금리도 그 당시에는 좀 저렴했으니까 임대료 나오면 뭐 이거 갖고 재산세 내거나 아니면 어느 정도 조금 수익이 됐을 거예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서 금리가 올라가자마자 이자가 많이 불어나잖아요. 그래서 이분은 싸게 판 게 아닌가. 실제로 임대료가 2,200 정도가 나왔는데 이자가 대충 제가 5% 잡아서 계산을 해보니까 2천만 원 정도 나왔고요. 이자 내고 나면 100만 원 정도의 수익이 남는데 진짜 제로 수익이죠. 여기서 뭐 공용 전기료라든지 아니면 공과금이라든지 건물이 그 적은 건물은 아니잖아요. 네, 여기 맞습니다. 뭐 관리소장이라도 한 명 쓰거나 관리 업체에 맡긴다고 하더라도 아예 수입이 없는 건데요. 표면상 보이는 수치는 제로지만 실질적으로 소유자 입장에서는 마이너스 수익이 되는 거죠. 6월 1일 제사
종부세자세 기준 건물값, 토지값, 재산세 내고 나면 몇 천만 원이 나가잖아요. 지금 남는 것도 없는데. 근데 이거를 쭉 끌고 가시다가 23년도에 110억에 매각을 하신 건데 매각하실 때 스케줄을 보면서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매각하신 금액은 110억. 근데 이거는 그 다음 달에 매입했을 때 취득세 된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상관없는데 이제 매입하시고 매각하실 때 그리고 이 자금 스케줄표를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110억에 매입을 하시면서 실질적으로 이분이 90억의 대출을 이용하셨어요. 법인이 매입을 하셨거든요. 그러면은 실제 투입 금액은 한 22억 6천만 원 정도 들어가셨는데 전 매도인 분께서 매각을 진행하시는 도중에 건물 전체가 임대가 맞춰졌습니다. 공실 없는 안실 상태로 수익률이 약 3.6% 정도, 보증금이 3억 7천에 월세가 2,888만 원 정도 나오는 상태로 매각을 진행을 하셨는데 현 소유자분은 현금 한 23억 정도 투입을 하셔서 금리 4.7%, 제가 4.7% 잡은 이유가 작년 12월 달에 저희 회사에서도 잔금을 친 게 있는데 이때만 해도 4% 초반대에도 나온 거 있었고 하다 보니까 좀 보수적으로 잡았습니다. 이자가 3,500만 원 정도, 그래도 마이너스 수익이 나오는 거죠. 이걸 사신 분도 마이너스를 감수하고 매입을 하셨다. 네, 근데 거래된 금액도 솔직히 싸게 샀다고 보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 매도자분도 현재 소유주분도 크게 남지 않는 투자 사례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지금 현재 매입하신 분들은 다 마이너스를 안고 가잖아요. 왜냐하면 맞습니다. 대출을 받아갖고 매입을 하게 되면은 플러스 돼서 가는 사람은 없잖아요. 네, 왜냐하면 맞습니다. 금리가 너무 높으니까. 근데 이분도 어차피 이거를 매입하게 된 이유도 여기 올라갈 지역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네. 손해 보더라도 투자를 한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아까 전에 119억에서 매입한 원가가 더해보니까 한 123억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110억에 팔면은 이분은 한 13억 정도 대출 이자라든지 뭐 이런 거 합치면은 그 이상 이제 손해를 받겠네요. 대략적으로 제가 계산해 보니까 표면적으로 보여지는 부분만 16억 정도. 그래서 참 아쉬운 투자 사례이지 않을까. 금리는 솔직히 어쩔 수가 없잖아요, 저희가. 지금 이렇게 큰 금액대보다는 그러니까 돈이 많으신 분들, 진짜 자산 능력 있으신 분들이랑 그렇지 않으신 분들로 크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 후자이신 분들은 큰 금액들, 지금 무리해서 신축하거나 어떤 행위를 해야 되는 매물들을 검토하시는 것보다는 입지 좋고 금액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아니면 조정이 된 그런 매물들 위주로 검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수익이 나오는 대표적인 걸로 연남동 1호길 쪽에 수익률 3% 이상 나오는 그런 소액대 건물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많이 검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좀 더 큰 금액을 보신다 그러면은 무조건 저는 입지 우선적으로 보시는 게 안정적이다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할 얘기 있었고 잠깐 조금 적어오긴 했거든요. 이 건물 같은 경우는 신축 건물이고 대로변이고 코너변이고 상당히 우수해요. 뭐 그거에 대해서는 반론의 여지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상권이 없는 지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첫 번째 대로변 상권에 대해서 어느 정도 확인을 해야 된다. 그리고 아까 신축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공실 두 개층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내외가에 다 수료하는데 공실이 있다는 이유는 임대료가 좀 비싸거나 수요가 없거나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더 했어야 된다. 그리고 이 지역이 이분이 매입하실 때 최고가로 매입을 하셨거든요. 최고가로 매입을 했으면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돼요. 왜 이 지역에 있는 건물을 최고가로 매입을 했는지, 그리고 자료를 찾아보다 보니까 3년 내에 이 대로변에 매각된 게 없어요. 왜 이 대로변 쪽으로 매입을 했을까? 원래 거래가 많이 일어나는 지역이 내가 나중에 팔고 싶을 때도 빨리 팔 수가 있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 지역에서는 100억이 넘어가면 좀 무거운 게 아닌가.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끔 금액대도 설정을 해야 돼요. 뭐 네. 대로변 코너 다 좋지만 그 지역이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사이즈로 매입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거는 이 건물하고 또 다른 이야기는 하지만 보통 빌딩을 매입을 하실 때 본인이 일이 잘 돼서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어서 매입을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이익금이 만약에 1,000만 원, 2,000만 원이 남는다. 그래서 나는 월 이자에 뭐 손해 보더라도 500만 원, 1,000만 원 보더라도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하시고 매입을 하시는데 불경기 왔을 때 원래 하고 있던 일도 잘 안 돼요. 건물에 대출 이자도 많이 나가고 내 하는 일도 안 되고 그럼 이중고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악을 대비해서 환금성이 좋은 지역을 보수적으로 매입을 해야 된다. 그리고 제가 제 유튜브에서 이제 많이 얘기를 해드리는 게 내가 살 이 지역을 5년 전이었으면 10년 전이었으면 이 지역을 살지 말지를 고민을 하셔야 된다. 이게 내 5년 후 10년 후 미래다라고 얘기를 드렸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건물을 매입할 때도 내가 5년 전이었으면 마운드를 대로변 살까? 차라리 나는 여기보다는 다른 지역을 살 거야 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르는 지역에 투자를 하고 안정적인 지역에 투자를 하라.
사라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어쨌거나 내 부동산의 가치가 오른다라고 해서 끝이 아니라 그게 엑시트가 되고 내 손에 돈이 들어와야지 돈을 버는 거니까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팔려야 되는데 꾸준히 내가 사고 팔고 이 사람이 또 사고 팔고 이런 순환이 될 수 있는 지역으로 들어가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많이들 말씀하시는 게 강남 거리는 거죠. 항상 수요가 대기하고 있다 보니까 항상 손바뀜이 많은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입지 위주로 검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강남 지역이 다 좋긴 하지만 그게 물건이 많지가 않잖아요. 그리고 맞습니다. 무한정으로 다 오를 수 있지 않으니까 5년 전, 10년 전이었으면 살지 안 살지를 고민을 하셔라. 그게 내 5년 후, 10년 후 미래다. 한창 불장 때야 뭐 단기로 사고 팔고 밸류업해서 팔고가 가능했지만 지금은 전 솔직히 3년도 너무 짧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5년, 10년 장기간 플랜을 가지고 지금 이 시점에 샀을 때 다시 팔 수 있는 시기가 언제 될까? 그 시기에 내가 원하는 금액에 팔 수 있을까를 한번 고민해 보시면은 일반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이 그게 어려우시다 보니까 저희를 많이 이용을 하시는 거죠. 내 자식들한테도 물려줄 수 있을 만한 물건인지 체크를 해보셔야죠. 이 실패 사례를 제가 잘 안 한 이유가 이거는 이분이 손해를 보시는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좀 안타깝고 그래서 제가 많이 안 했던 거긴 한데 좀 안타깝긴 하지만 어쩔 수 없죠. 예, 지금 이 시기에는 이렇게라도 해야지 이분께서는 조금 더 빌딩 쪽으로 실패는 하시긴 했지만 다른 쪽으로 또 성공하시길 좀 바라면서 이번 화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빌딩 셀러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